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니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았던 장소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의아스러운 곳 중 한 군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대 도시 헤그라일 것입니다. 이곳은 수십 세기 동안이나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며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그라의 고고학 유적지는 알-올라 마을에서 북쪽으로 20km, 메디나에서 북서쪽으로 400km, 페트라에서 남동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헤그라는 거의 2000년간 그대로 손을 대지 않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올라 북쪽의 얼룩덜룩한 사막에서 건물 크기의 거대한 바위가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무척 고전적인 모습의 조각된 거대한 기둥이 마치 홀로 남겨진 듯 사막의 모래 위에 튀어나와 있어 마치 헤그라는 왕관의 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올라의 아름답고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의 가장 전성기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계곡에 정착한 7000년 이상 이어져 왔던 문명의 연속적인 확산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헤그라의 암석 절단 건축물은 요르단에서 북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더 유명한 유적지인 페트라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9월 처음으로 이곳에 관광 비자를 허가하여 사업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없는 일반 방문객도 그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연간 거의 100만 명이 방문하는 페트라처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그라의 존재에 대한 고대 제국의 이야기는 그 명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니바테이안들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불가사의하고 흥미로운 문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그라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는지, 또한 그들은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하는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나바테이안들은 사막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이 상인이 되어서 아라비아와 요르단을 거쳐 지중해,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로 이뤄지는 향료 무역로를 통제했습니다. 향긋한 후추와 생강뿌리, 그리고 설탕, 모카더미를 싣고 낙타가 끄는 캐러밴이 왕국의 남쪽 국경에 있는 지방도시인 헤그라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의식에서 높이 평가되는 유향과 몰약 같은 향료의 공급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나바테아인은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 번영했습니다. 이때 세력을 확장하던 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를 포함하는 그들의 거대한 영토를 합병하고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바테아인의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시간을 흐르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지고 말았던 페트라는 1812년 스위스 탐험가 요한 루드비히 부르크하르트에 의해 다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베두인 부족은 수세대 동안 동굴과 무덤에서 그저 겨우 살아가고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페트라는 1989년 인디아나 존스와 최운의 성전의 세트로 사용되어 그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네바테이안들의 흔적을 알게 되는 데까지의 어려움은 아마도 그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페트라의 많은 인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명을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나바테아인에 대해 배운 대부분은 고대 그리스인, 로마인, 이집트인과 같은 외부인들의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고 외부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대체적으로 그들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죽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주는 고문서 등이 나오는 곳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위대해 보일 만큼 멋진 유적들을 남겼지만 길가메시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것과 같은 유명한 신화적 문서를 남기지 않았는지 아직 찾지 못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바테아인은 건축과 수력학의 고대 개척자였으며
가혹한 사막 환경을 그들의 이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험준한 산에서 쏟아진 빗물은 나중에 지상 저수조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놀라운 기술은 무덤 주위에 천연 수도관을 만들 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설계로 인해 침식으로부터 무덤의 정면을 보호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된 후에 수천 년 동안 잘 보존되었습니다. 헤그라에는 세심하게 조각된 111개의 무덤이 있는데 이는 나바테아의 수도 페트라에 있는 600개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헤그라의 무덤은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잊혀진 문명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건축 등의 여러 문명에서 완전히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재구성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울라에서는 이 스타일을 아랍 바로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문명들의 영향이 상호 혼합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명들이 그러하듯 다양한 곳에서 참조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일부는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해주듯 많은 무덤에는 출입구의 삼각형이나 무덤 너비의 모양을 지탱하는 꼭대기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그 영향을 미쳤는지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5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두 세트로 보이는 나바테아의 왕관은 영혼을 천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대기하는 정면의 최상부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 페르시아 세계에서 중요한 상징이었던 날개를 펼친 스핑크스, 독수리, 그리고 그리핀은 아마 침입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덤 입구 위를 위협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처럼 나선형으로 나 있는 뱀이 있는 메두사와 같은 가면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페트라와 마찬가지로 헤그라 또한 묘지가 된 대도시입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나머지 구조물의 대부분은 무덤이며 도시의 많은 건축 유적이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말 그대로 시간의 모래 속으로 이미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네바테이안의 말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헤그라의 여러 무덤 입구 위의 비문입니다. 페트라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헤그라의 많은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협적인 비문이 정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덤을 무단 침입하거나 자신의 무덤을 은밀히 점거하려는 시도에 대한 벌과 신의 처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어지럽히거나 여는 자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무덤에 새겨진 비문의 일부에 이러한 내용이 서론되어 있었던 것이죠. 현대 아랍어로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따르는 비문들은 종종 뒤죽박죽으로 읽히지만 상당한 수에는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에게 매우 귀중한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헤그라의 가장 오래된 연대는 기원전 1년의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서기 70년의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나바테아인의 연대기상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해주었음에도 여전히 전체적인 명확한 역사의 모습을 구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문은 그 내용도 가지각색인데 왕국 전역에서 약 7천여 개의 네바테아인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7,000개 중에 명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불과 100개 남짓하며 대부분은 매우 짧은 개인과 그의 아버지 이름 또는 신에 대한 탄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서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비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역사를 서술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헤그라에 있는 일부 무덤은 고위 장교와 그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무덤에 적힌 글에 따르면 로마 군대에서 지사 및 백부장이란 칭호를 받아 사후세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문은 또한 제국의 남쪽 변두리에서 헤그라의 상업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의 내용은 나바테아인의 사회의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바테아인 혹은 나바틴스라는 단어는 어쩌면 민족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왕국과 왕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나바테아 왕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헤그리 사람, 모압 사람, 시리아 사람, 유대인 등을 포함한 모든 분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높이가 대략 72피트 정도 되는 헤그라의 가장 큰 무덤은 다른 무덤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운 성이라는 의미의 카설 al-Farid라고도 불리는 쿠자의 리안손의 단위체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들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고 거칠고 매끄럽지 않은 끌 자국이 아래쪽 3분의 1 정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무덤은 불분명한 이유로 건설 중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중 어떤 무덤의 중단된 작업은 나바테아인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지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절단되지 않은 절벽 위에 계단식 왕관만 보이고 있습니다. 쿠자의 리안손의 무덤과 또 다른 무덤에는 특정 가족을 위한 짧은 비문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비롭지만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헤그라는 나바테아 왕국의 두 번째 도시였지만 단순히 페트라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헤그라는 거의 잊혀진 고대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으며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선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이 수천 년간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묻혀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나 고대 유적들 중에서 멋진 장소가 된 이유는 아마도 사우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예술이나 유적들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여행자들이 이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헤그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5,000명 미망의 사우디인이 헤그라를 방문했고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려면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그 숫자도 연간 1,0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하차가 가능한 버스가 있고 그곳에서 이야기꾼이 공동묘지의 생명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는 7개 지역에서 방문자를 내려주며 아랍어와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일반 가이드들이 아니라 엄선된 남성과 여성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고학자들의 멘토링을 받았으며 국제박물관에서 훈련을 받아 모든 방문객에게 이 특별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줍니다. 그들은 대부분 알올라 출신이며 이곳과 그 유산에 대한 자신들과의 연결에 대해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그라를 방문하는 것은 알올라의 고고학적 보고의 표면을 단지 극적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바테아인보다 앞선 다단족과 리야족 왕국의 수도인 고대 도시 다단과 고대 암석 비문이 가득한 협곡인 자발 이크마 등 인근의 다른 유적지들도 있기 때문이죠. 아룰라의 미로와 같은 구시가지 진흙벽돌 가옥은 12세기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지만 최근에 버려져 황폐한 상태가 되었으며 현재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아룰라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가인 장 누벨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인 헤그라의 고급스러운 동굴 호텔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나바틴즈의 유적에서 영감을 받아 절벽을 조각한 매우 고급스러운 동굴 호텔이 될 것입니다. 나바틴스가 그들의 무덤을 영원한 고향으로 보았듯이 이제 그들의 영혼이 부활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알룰라의 노력의 일환으로 영원히 되풀이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이 다리는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보다 인간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았다는 궁극적인 증거일까요? 그것의 비율은 정확히 10대 1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관찰된 다리의 실제 측정값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질조사국의 정 국장은 170만 년 된 인공다리의 궁극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존재했으며 주류 전문가들이 제안하기 훨씬 이전에 매우 정교한 다리의 구조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주류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지구에서 약 20만 년간 존재해왔다고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들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로 말미암아
그동안 과학자들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고 알려진 이 구조물은 인도에서 스리랑카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힌두교의 전설에 따르면 힌두교의 신이었던 라마 왕이 약 100만 년 전에 비슷한 비율의 다리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힌두교 전통에 따르면 이 땅의 띠는 힌두교 서사시인 라마야나에서 언급되었듯이 힌두교의 신 라마에 의해서 건설된 다리였습니다. 라마는 최고의 신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힌두교의 이미지, 정신, 그리고 의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부터 그것은 이미 라마의 다리 또는 라마 세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는 힌두교의 신 라마가 물을 건너서 큰 섬에 도달하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악마 라바나의 소나기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이 다리가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감한 행동, 그리고 믿기 어려운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를 라마 세투라고 부르는 반면 다른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아담의 다리라고 부르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구에 존재해 왔다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 지질조사 국장이자 국립해양기술원의 조사 과장을 지낸 바드리 나라얀 박사는 다리의 핵심 샘플을 연구했고 우리가 다른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지층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만 년 전에 건립된 인공 구조물을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일반적인 과학자들처럼 그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대신 고대에 누군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다리를 만든 것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인공물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만든 현상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바드리나라얀한 박사는 이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고 그것이 인공물이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바드리나라얀한 박사와 그의 팀은 아담의 다리의 정렬을 따라서 약 10개의 구멍을 뚫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표면 아래 약 6m 지점에서 그는 석회질의 모래와 돌, 그리고 산호 및 암석과 같은 물질의 일관된 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팀은 약 4에서 5m 아래에서 느슨한 모래층을 발견했고 그 아래 매우 단단한 암석층을 발견했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수부 팀이 다리를 물리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내려갔고 그 후 그들이 관찰한 바위들은 전형적인 해양 형성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발견이었던 것입니다. 그 재료들은 그 다리의 양쪽 육지로부터 온 것으로 확인되었었기 때문에 게다가 바드리 박사는 또한 이 지역에서 고대 채석장의 증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담의 다리는 양쪽 해안의 자재들이 물의 모래바닥에 놓여져서 그 신비한 다리가 형성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바드리 박사는 인도의 레디프 뉴스에서 진행한 특별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형성이 아닙니다. 그것의 상당 부분은 인공 구조물로 보입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제 말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담의 다리로 알려진 곳은 원래 남쪽으로 벵골만과 인도양을 분리하는 자연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질학적 측면은 양쪽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드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위와 아래에서 산호, 석회질, 모래와 돌, 바위와 같은 물질이 혼합된 형태의 해양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그 아래 최대 4에서 5m 아래 모래가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후 매우 단단한 층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산호와 바위 아래에서 우리는 모래가 느슨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결코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 신화 라마야나에서 언급한 다리는 기존의 자연 상태 위에 세워진 다음 크고 작은 돌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히 바드리 박사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해양 지층을 전문으로 하는 지질학자인 수브랏 키르입니다. 그는 그 아담의 다리가 자연적 지층에 지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홍적세, 비행기 기간 동안 빙하가 쌓이고 녹으면서 해수면이 수십 미터씩 변동하게 되어 여러 차례의 산호초와 모래떼가 형성되는 조건을 마련했던 것이죠. 플리스토세, 즉 홍적세의 빙하시대 기간 동안 빙하가 축적되고 녹으면서 해수면의 변동이 수십 미터씩 일어나는 동안에도 아마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는 산호초와 모래톱이 형성되어 육로가 연결된 여건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위스콘신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후 그 자연의 다리는 잠긴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이러한 직접 조사한 결과물에 대한 의견으로 인공물이라는 주장과 그 반대로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추론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추정한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직접 조사한 결과물에 대한 의견과 추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의 서로의 반대적인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인도의 신화 라마야나의 한 장면을 묘사한 19세기 그림으로 원숭이가 랑카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미개했던 인간이 원숭이 역할을 대신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진실은 언제나 한 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상의 많은 암석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인들의 흔적은 오랜 옛날 당시의 모습을 현대 사는 우리들이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적지 중 한 곳인 빔베트카 암석 지역은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 그리고 역사적 시대를 아우르는 인도 중부의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인도 최초의 인간 생활의 흔적과 아슐리아 시대의 유적지에서 시작된 석기 시대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7개의 언덕과 약 10km에 걸쳐 분포된 750개 이상의 암석 보호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빔베트카 암석 보호소 중 일부는 선사시대 동굴 벽화를 그 특징으로 하며 가장 오래된 것은 적어도 인도 중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의 것입니다. 이곳의 동굴 벽화는 석기시대의 춤과 사냥의 초기 증거뿐만 아니라 그 후대였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빔베트카의 안각화는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들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호주의 원주민 안각화와 프랑스의 구석기 시대 라스코 동굴 벽화와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이전 중부지방은 과거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대한 지각판 이동 이전에도 농업 이전 시대의 인간 정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가 제법 많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인도 중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마치 UFO나 외계인을 묘사한 듯한 고대 1만 년 이상 된 암벽화가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바스타르 부족들이 사는 지역에
칸케르 지역에 있는 차라마 지역의 울창한 정글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찬델리와 고티톨라 마을 아래에 있는 이곳은 라이프르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말 외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곳의 산악 부족과 함께 일하고 있던 한 인류학자 그룹이 매우 수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이계인을 묘사한 듯한 이상하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우주선으로 추정되는 현상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외신에 따르면 동굴벽화를 발견한 유명한 고고학자 바갑 박사는 당시 지구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인류가 아닌 생명체의 여행자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던 것이죠. 바갑 박사는 벽화에서 코와 입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인간과 그 형태가 비슷한 존재들과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3개의 다리가 달린 물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단지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러한 상세한 것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므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본 바로는 특히 이들 존재는 무기 같은 물체를 들고 있었으며 심지어 몇몇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벽화가 그려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처럼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그림이 거의 지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상하게 조각된 인물들은 무기와 같은 물건을 들고 있으며 그 뚜렷한 특징이 없었습니다. 특히 코와 입이 없었으며 어떤 그림에서는 마치 우주복을 입고 등장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인간형 존재, 그리고 헬멧이나 안테나처럼 보이는 것을 착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광선 또는 다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원반 모양의 우주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세상의 종족이나 당시 그들이 목격한 비행체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몇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림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 조상들로부터 작은 사람으로 번역되는 로헬라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사람, 로헬라들은 하늘에서 둥근 모양의 비행체를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을 그들의 둥근 물체로 데려갔다. 그 후 한참을 기다려도 그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던 것이었을까요? 한 고고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벽화에 새겨진 그림들은 선사시대의 인간이 다른 세계의 존재를 보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상상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인간의 샤머니즘적 이미지이며 인간과 동물의 잡종 또는 기하학적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뿔과 더듬이 또는 영적인 광선이 있는 인물의 이미지는 샤머니즘의 예술에서는 매우 친숙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주복을 입은 인간이 아니게 보이는 종족처럼 보이는 이러한 명확한 이미지들은 단지 상상으로 그린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론가들은 이것이 고대에 실제로 그들이 목격한 것일 수 있는 마치 고전적인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모양의 물체는 그것이 어떤 대상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어떤 종류의 희미한 흔적이 UFO의 뒤쪽에서 비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현지 고고학자였던 와싱 칸은 직접 그 이미지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체와 생물이 이 지역의 고대 생활을 묘사한 선사시대 동굴에 그려져 있는 다른 예들과 비교해 볼 때 이곳의 그림은 완전히 변칙적이며 그 성격이 다릅니다. 어쩌면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가 선사시대부터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왔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가 말한 이와 같은 만남이 실제로 고대에 발생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마나 샤스트라의 기록과 일치할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인도 문명이 당시 우주선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나중에 비마나 샤스트라에 기록한 것을 이해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되겠죠. 어쩌면 이와 같은 설명은 차례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을 방문했던 또 다른 종족들의 여행자들의 도움으로 우리 인류 문명이 성립되었다는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도 베다 문헌에는 비마나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라마야나는 비마나스를 창과 돔이 있는 이중의 원형 또는 원통형 항공기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의 속도로 날아가며 매우 기이한 소리를 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마디아 프라데시에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사는 인근 지역에서 이상한 비행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닙니다. 미야김 비행체를 보았다고 주장한 그곳 사람들의 목격자들 중에는 2014년 7월에 당시 농수산부 장관이었던 라마크리슈나 구스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구스마리아는 자신의 공식적인 여행 중에 고대 동굴 벽화가 있는 곳에서 약 135마일 떨어진 다모 지역의 수카 마을에서 미야김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하늘에 있는 물체를 분명히 보았고 매우 날카로운 불꽃을 뿜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 물체는 그 지역에 자라고 있는 작물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내가 본 그 미야김 비행체가 그곳을 지나가자 파파야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차티스가르의 고고학 문화부는 바스타르 부족 지역의 칸케르 지역에 있는 차라마 마을 근처 동굴 내부에서 발견된 고대 암벽화들을 연구하기 위해 인도 우주 연구기구의 도움을 청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 고대에 그려진 벽화가 선사시대의 이 땅에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인류 이외의 종족이 방문했다는 가설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선사시대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이들을 실제로 봤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그들이 상상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게다가 그곳을 발견했던 바갑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벽화 속에 그려진 것들에 대해 그 어떤 전문가도 반박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 속의 그림은 선사시대이니 당시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만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실제로 본 것들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수상한 그림이 남아있던 동굴 위에 있는 두 마을의 거주자들 사이에는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하늘에서 내려와 몇몇의 주민을 데리고 영원히 사라졌던 작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로헬라 사람들이란 옛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상상을 통해 암벽에 그들의 그림을 남겨놓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본 무언가를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것이었을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불리는 것은 반드시 지구 밖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계, 이꼬르 우주 종족이라고 상상하게 되는 것은 그간에 경험한 수많은 쇠뇌에 의한 연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했다고 보여지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들이 아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 위에서 온 것인지 또는 이 세상 너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인지는 여전히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 이곳은 과연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외의 모든 종족들에게 인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상상과 추측이 있겠지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의 역사보다 3배나 오래되고 대홍수 이전부터 살았던 믿기 힘든 14,000년 전의 고대 마을. 일반적으로 기원전이란 말은 서기 1년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파르티아, 셀루코스, 마우리아, 흉노, 페르시아, 엘미라도스,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카르타고, 고대 로마, 마가다, 마케도니아, 진나라, 고대 그리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고조선, 아카드, 아시리아, 그리고 고대 이집트, 그리고 수메르. 오늘의 이야기는 현재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그 수메르보다 오래된 12,000년 전의 유적이 발견된 아르카임, 그리고 그보다도 더 오래된 트리켓 섬에서 발견된 14,000년 된 고대 유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조상들로부터 많은 세대가 수도 없이 지나는 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원주민인 하일석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원과 관련된 구전 역사를 전수해 왔습니다. 현재 그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중부 해안의 약 6,000평방마일 지역에 거주하는 5개 부족 그룹의 연합국입니다. 그들 민족은 육지와 바다에서 살았으며 그곳의 영토에는 수많은 성과 반도, 그리고 산과 계곡이 있습니다. 강과 개울이 무거운 쑥과 울창한 덤불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현재 그곳의 구전 전통은 그들의 첫 번째 조상이 그곳에서 창조주에 의해 정립되었고 대홍수 이전에 이곳에서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곳의 지질학적 증거는 사람들이 지난 14,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 토착국가의 후손들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원주민들은 그들의 고대 조상으로부터 전해온 이야기에서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일어났을 때 결코 얼지 않은 작은 해안 지역에 대해 구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백성이 생존을 위해 이 땅에서 피난처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고학자와 박사과정의 탐사팀에 의해 마침내 14,000년이 넘은 고대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의 전해져온 구전 역사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존재했음이 틀림없었으며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탐사팀은 트리켓 섬을 발굴하는 동안 여러 고대 유물을 발견했으며 그 중 하나는 바로 난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숯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은 과거에 약 14,000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북미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인간의 유물들보다도 더욱 오래된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300마일 떨어진 트리켓 섬을 발굴하고 있었던 고고학자들의 목표는 하일석 국가의 구전 역사에 설명된 대로 이 지역에서 고대 정착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층의 흙을 샅샅이 뒤져서 창과 낚싯바늘 그리고 석기 도구와 어떠한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장치 그리고 불을 만드는 데 사용된 핸드 드릴과 같은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은 지하 약 2.5m에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로에 타버린 잔해였습니다. 연구진은 핀셋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위해 보낸 작은 숯 조각 몇 개를 꼼꼼하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난로의 나이는 무려 13,613년에서
14,086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의 고대 마을이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이미 10,000년 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고대 마을이 그들보다 약 10,000년이나 더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집트의 고대 통치자인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가 더욱 가깝게 살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공해드린 아르카인 관련 이야기에서 그곳은 약 12,000년 전의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곳은 그보다도 2,000년이나 더 오래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의 마을이 피라미드보다 약 10,000년 앞서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며 이것은 고대 인류의 이동 패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커다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인류는 약 13,000년 전에 아메리카에 도착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력한 이론은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서 살던 석기시대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부터 당시 얼음이 없던 알래스카를 건너 로키 산맥을 통해 대륙 전체로 퍼진 후에 일부가 남미까지 이동한 것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첫 북미의 이주민들이 육로가 아닌 해안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이동이 성공적이기에는 그 경로가 너무 위험하고 자원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초기 인류가 동해안을 통해 북미에 도달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마을의 존재에 대한 발굴의 결과는 그들의 조상이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준 셈인 것입니다. 그곳의 원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모든 곳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바다가 얼었고 모든 식량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곳은 1800년대 천연두 유행 이후에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의 부지에는 14,0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로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곳을 깊이 연구하던 고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트리케 섬에서 알게 된 가장 오래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역이 이곳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수만 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빙하기에도 트리케 섬은 생존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곳의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의 해수면은 해수면 경첩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 이외의 지역의 나머지 육지는 모두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빙상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해안 전체에 해수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서로 해수면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곳에는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트리케 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고대 주민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트리케 섬 주변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초기의 고대 사람들이 바다 포유류를 사냥하고 조개를 수집하기 위해 보트를 사용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도구를 이용하여 흑요석, 녹석, 그리고 흑연과 같은 그곳에 없는 재료를 얻기 위해 먼 거리의 사람들과 거래하거나 여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고학자와 인류학자에게 이곳의 발견은 북미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빙하 풍경을 피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갔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빙하기 이후로 인구가 많은 지역사회를 풍부한 해양생물로 살아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고고학적 유적지가 정말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가까운 칼버트 섬에서는 남자, 여자아이의 발자국 수십 개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발자국이 발견된 차르게 퇴적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살펴보면 모래 아래에 약 0.5m 아래에서 13,000년 전에 그곳을 걸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북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발자국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발자국의 이야기는 북미로의 길고 길었던 인간들의 여행에 대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공동 고고학 조사에서 발견한 칼버트섬 발자국은 사람들이 기원전 훨씬 전에 이미 해안에 있었다는 일련의 극적인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일련의 고고학적 발견과 DNA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25,000년 전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스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완전히 다른 일련의 일들을 알려줍니다. 결국 북미로 이주한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압도적인 발견의 증거는 이제 태평양 연안을 위아래로 이동하던 고대의 바다 포유류 사냥꾼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클로비스 사람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미로와 같은 성과 만에 정착하면서 완전히 그곳에 적응한 해양 문화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과학은 해안 원주민의 구전 전통에서 발견된 홍적세 이후의 풍경에 대한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북미의 인간 정착에 관한 전통적인 과학이론에 따르면 그곳의 고대 유적은 거기에 없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에 대한 그곳의 원주민들의 설명에 미리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곳의 14,000년 전의 고대 유적은 예전에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벌써 발견되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리빙스턴 파랑은 그곳의 벙고레 일족 구성원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그들의 1세대 조상들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영토의 초기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리케섬 지역은 얼음이 없는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음이 있던 시기에 결코 얼지 않은 곳이었고 우리들이 생존을 위해 모여든 곳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거 빙하기 이후 빙상이 녹은 뒤의 환경의 격변은 지질 기록과 일치하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홍수 이야기로 그들의 구전 전통에 나타납니다. 더 북쪽에 있는 헤이다의 구전 전통은 최근 과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창조시대의 풍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이다 구아이 섬에서 거의 본토까지 확장된 습지대 평야는 그들이 빙하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이미 섬에서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곳 지역의 주민들은 고대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해져온 역사를 제가 들려줄 때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증거를 보지 않고도 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구전 역사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가 함께 묶여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은 인간의 오랜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인류의 고대 행방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 실마리 또한 어딘가에서 여전히 남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수메르보다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대초원 우랄 알타이 종족의 흔적이었던 12,000년 된 아르카임의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보다 2배 이상 오래된 25,000년 전의 맘모스 뼈로 만든 신비한 고대 코시티온키 건축 유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수만 년 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 서부 러시아 평원을 향해 걸어갔다면 아마도 너무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 대초원 숲에서 발견된 매우 추운 기간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뼈로 된 고리를 약 수십여 개 발굴했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아래턱과 전체 두개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털복숭이 맨머리의 뼈로 이루어졌던 원형 구조 형태의 건축물로서 적어도 60마리 이상의 뼈가 사용되어 완벽하게 배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숲 대초원에서 입이 떡 벌어질 빙하기 건축의 사례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의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수렵 채집인들이 직경 약 13m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매우 극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25,000년 전이라면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석기 문화가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 무렵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당시 세형 돌날 문화가 전 지역에 널리 퍼지고 있는 시기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알렉산더 프라이어는 이 구조를 만드는데 아마도 당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 건축물은 어떠한 이유에선지 몰라도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고대 건축업자들이 남긴 귀중한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내에서 한번 타올랐던 불의 흔적과 함께 야채를 포함한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러시아의 코시티온키 포시치아바에 위치해 있는 고고학 단지의 마을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4만 년 전 초기 구석기 시대의 시작으로 회복적으로 현대 인간의 문화적 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맘모스의 이빨은 그 지역 현장에서 초기부터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1703년 코넬리스 드 브라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지역에서 놀랍게도 코끼리 이빨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것들 중 호기심 때문에 직접 보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빨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일부 역사가들이 확신하듯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이 강을 지나서 여기서 떨어진 작은 마을 코시티엔카에 도착했고, 그 당시 그들이 가져온 코끼리 및 몇 마리가 쓰러졌을 수도 있으며 그 중에 일부가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코넬리스 드 브라는 1652년에 태어나 1727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예술가이자 여행가였습니다. 그는 사람, 건물, 식물 및 동물에 대한 관찰과 함께 2번의 대규모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한 곳인 2번째 대규모 여행이 바로 러시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방사성 탄소 분석으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은 러시아 평야의 가장 오래된 뼈가 대량으로 발견된 곳 중 하나였으며, 그것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최소 2만 년 이상이 된 뼈들이 특징으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과학저널인 앤티퀴티에서는 그곳이 이 지역의 빙하기 인간이 지었던 원형 구조물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현재까지 발견된 총 51개의 아래턱과 64개의 각각의 맘모스 두개골이 약 860 평방피트 구조의 벽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내부에 흩어져서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세이버의 이빨 고양이나 마스토돈 및 거대한 땅나무 늘보와 같은 시대였던 빠르게 변화하는 홍적세 시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시간이 흘러 약 11,700년 전 그 추위와 불모의 시기가 끝날 무렵 인간은 지구상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로 부상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오래된 뼈들은 당시에 그들이 빙하기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그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연구의 주력자인 알렉산더 프라이어는 보도자료에서 그곳 콜시티온키의 11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당시에 혹독한 환경에 살고 있던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인들의 보기 드문 예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그 지역에 오게 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은 맘모스와 인간이 한꺼번에 그 지역에 올 수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곳에는 겨울 내내 얼지 않았던 물을 공급했을 법한 천연의 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라고 말이죠. 한편 고대 맘모스 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코시티온키 건물 구조의 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860평방피트에 걸쳐 51개의 아래턱과 64개의 각각의 맘모스 두개골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구조는 고대 인류를 위한 일종의 주거지 역할을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코시티온키 현장에서 연구원들은 뼈와 함께 연료로 태워졌을 수 있는 타버린 목재를 발견했고 또한 현장에서 식물의 증거를 발견하여 주민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식물을 사용하여 독극물과 의약품, 끈 및 직물을 만들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맘모스 뼈는 아마도 거대한 묘지에서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뼈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은 구조물을 짓기 위해 맘모스들이 사냥을 통해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뼈는 아마도 거대한 맘모스의 무덤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극권은 한때 이 털복숭이 거수들인 맘모스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의 뼈로 이루어진 으스스한 건축물 속에 존재하는 동물은 맘모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건물 안에서 술록과 말, 곰, 늑대, 그리고 붉은 여우와 북극 여우의 유해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추가 발견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동물들 뼈의 발견은 이곳 신비한 장소의 목적에 추가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듯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지막 빙하기의 절정에 그 당시 절박하고 춥고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유사한 위도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장소는 그 비슷한 시기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정착했던 인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물은 극한의 빙하기 조건에서 안전한 그들의 피난처로 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기괴한 뼈의 거주지는 극한의 빙하기 조건을 견디기 위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새로운 빙하기 이후에 세계에서 주도적인 힘을 가진 종족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도구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들만의 안전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구조의 웅장함이 살아있는 건축 유적에 대해 실제적인 의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것에 대한 의식적인 요소에 대해 많은 추측을 했고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온갖 방법으로 삶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의식과 생계 활동의 일부로 이러한 유형의 구조를 설계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은 아마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류학자 팻 쉰맨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예전 초창기에 발견된 유적들과 사뭇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로 연구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게다가 이 유적은 그 규모 면에서 너무도 두드러집니다. 라고 하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고학자인 마이올레인 보시는 이 구조물의 크기는 그러한 종류의 발견된 구조물들 중에서도 무척 예외적이고 건축하는 데 시간이 너무도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이 당시 그들의 랜드마크이자 만남의 장소였을 것으로 추측했으며 의식상의 중요한 장소이거나 또는 조건이 너무 가혹해졌을 상황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필요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계속 남아있을 예정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은 그 구조의 크기만 보아도 일상적인 집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연구가들은 당시 그들이 이 구조물 위에 어떻게 지붕을 씌웠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며 그만 혀를 내둘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새로워 보이는 이러한 구조물은 거주자가 내부에서 그들이 나무를 태웠다는 증거를 처음 제시한 것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연구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물들 중에는 커다란 숫조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나 발견된 타버린 수초로 쓰여진 목탄의 나이테의 너비가 매우 좁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나무가 당시의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우 고군분투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빙하기의 건조한 대초원에서 침엽수는 코시티엔키에 가까운 강변을 따라 뻗어있는 그들의 숲에서 아마 살아남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하여 연구가들은 과거의 불이라는 것은 부서진 석재 도구 및 가공된 뼈와 거의 동일한 도구로 볼 수 있었을 거라고 했으며, 불은 그들에게 열과 빛을 제공했고 바베큐와 구운 음식, 그리고 저장을 위한 말린 고기, 끝이 돌로 된 도구를 위한 가공 접착제를 만드는데 아마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발견된 불의 흔적은 구조물 내부에서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며, 아마도 그곳이 식품 저장 장소로 사용한다는 가정이 맞다면 육류 건조에도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지방 방울을 발견한다면 그곳에서 고기가 불로 구워져서 말려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식단은 다양한 채소가 있었던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과 체부양 기술을 사용하여 조사된 결과 발견된 타버린 숯 중에서 식물 조직의 조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연구관은 이러한 구조에서 식물성 식품 성분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특정된 종을 식별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발견된 그 식물 조직은 아마도 당근, 감자와 같은 뿌리 같은 데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놀라운 발견에 맘모스 뼈로 된 건축물의 유적은 그것에 사용된 맘모스가 사냥을 당했는지 아니면 대량 사망 현장에서 쫓겨났는지 또는 그 둘의 조합인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맘모스 무리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죽을 수 있거나 자연적으로 죽는 장소로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구가들은 당시 사람들이 한 번에 60마리나 되는 맘모스를 죽일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용된 뼈의 일부는 원래의 골격에 있는 것과 동일한 순서와 위치로 배열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뼈가 일부 연조직인 피부 그리고 근육 및 힘줄이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맘모스가
죽은 후에 주변 동물들이 그 죽은 맘모스 시체 뼈에 붙은 고기를 모두 뜯어먹고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이미 생생한 맘모스 시체 상태에서 운송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곳을 건축한 자들은 맘모스 유해가 손상되기 전에 일찍 맘모스 시체에 접근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죽은 맘모스를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대초로 살들이 모두 제거된 후에도 그것을 결코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운반하고 게다가 건축에 사용한 것일까요? 그렇게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인간 정착에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보여지는 코시티온키는 아마도 당시로서는 특정 장소에 대한 그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막대한 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는 1년 내내 고갈되지 않고 남아있던 천연 담수샘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얼지 않았던 따뜻한 물은 맘모스를 포함한 여러 동물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아마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아마 모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곳에서 발견된 그토록 오래전의 맘모스뼈로 이루어진 고대 건축물은 인류의 조상들이 그들의 마지막 빙하 주기에 가장 혹독한 시기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주변에 있던 물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적응했는지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 인류의 조상은 과연 어디로부터 흘러와 그곳을 거쳐가며 그처럼 놀라운 건물을 남겼던 것일까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상상에 맡기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907년) 어느 날 경주에서 동해안 마을로 우편 배달을 가던 우체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토암산의 동산령을 넘어가던 그는 동해안 쪽으로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번곡 근처에서 능 같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걸음을 멈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입구를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엔 무너진 천장 사이로 돌부처가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심히 그것을 보던 그는 정확한 장소를 기억한 후에 다시 우편 배달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서야 돌아온 그는 자신이 본 사실을 당시 일본인 우체국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문가들의 현장 답사로 석굴의 존재가 밝혀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 통감 직접 경주로 내려와 석굴을 시찰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석굴암이 일반인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선 후기 문인들의 기록에서 이미 석굴암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으며 우체부가 발견했다는 1907년보다 무려 16년 전인 1891년에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해서 그 석굴암이 보수되었다는 내용의 토암산 석굴 중수 상동문에 의해 이곳이 실제로는 잊혀진 곳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과는 달리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속도가 매우 느렸을 당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일제문화사업의 홍보수단으로서 새로운 유적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견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천장 30%가량이 이미 구멍이 생겨 흙이 쏟아져 내려왔고 불상의 코는 깨져 있는 데다가 받침대도 매우 심하게 갈라져 파손되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불상이 파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1910년 조선 통감부는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부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들의 무게가 워낙에 무거워 그것의 이전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차라리 일본에 반출하려고 시도도 하였으나 당시 현지 관리가 이를 거절하게 되자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이곳을 시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생각에 이미 조선은 일본의 일부가 되었으니 어디에 있던 상관없다고 결론짓게 되어 굳이 힘들게 일본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결국 석굴암을 제자리에 두되 현지에서 보수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1910년 8월 29일에 순종 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하게 된 한일 병합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하고 식민지가 된 사건인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실질적 작업들은 끝나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장악의 방해 세력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제거되고 1907년 정미조약으로 행정권 제거와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1909년의 기후각서로 사법권이 사라지고 그 뒤에 경찰권까지 제거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석굴암 발견 당시가 명목상으로는 대한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장도 일본이었고 모든 권한을 일본이 행사하고 있었던 때여서 앞서 이야기한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던 시절에 여러 차례 걸쳐 전면적인 수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혹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보수할 때 석굴암은 붕괴 직전의 상태였는데 천장이 무너져 불상이 직접 비를 맞는 상태였고 주변 불상들의 배치도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전체의 반 이상이 돌과 흙에 파묻혀 있었고 그 틈새마다 잡초와 넝쿨 그리고 이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에 비가 새는 것이 발견되고 콘크리트가 다시 사용되었던 것이죠. 윗면상으로는 수리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석굴암을 복원 불가능한 형태로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본존불 석굴 아래 지하수가 모여 밖으로 배출되는 수로장치는 기존에 일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것을 단순히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석굴암 아래로 흐르던 지하수를 차단하여 물길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수로 인해 차가워진 돌에 수분이 맺히게 되고 석굴암의 바닥과 천장 위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석굴암은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석굴 바닥의 온도는 불상이 위치한 위쪽보다 항상 낮아서 이슬은 원래 바닥에만 맺혔던 것이죠. 과거 신라 사람들은 아주 작은 온도 차이에도 물 분자의 이동이 차가운 쪽에서 저하되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잘 이용하여 무려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버텨온 석굴암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과 사람들의 방출로 인해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당시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였던 석굴암의 원리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죠. 따라서 단순히 땅속에 콸콸 흐르는 샘물을 아연관을 이용하여 빼내자 바닥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석굴의 벽면의 표면과 내부에 결로가 생기게 되었으며 불상에도 이끼가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후 다시 보수 작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와 칼슘이 석굴암의 화강암 벽까지 손상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자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천장의 방수를 위해서 아스팔트를 바르고 지하 배수로의 방향을 바꾸는 보수 공사를 실시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과 1934년에 이끼를 없애기 위해서 증기 세척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 증기 세척으로 인하여 불상과 조각들이 많이 마모되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보수 비용은 모두 22,726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4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고대 석조 문화 지식이 거의 없었음에도 석공 장인들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고 보수에 참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기술자들은 자벽 인부만 조선인을 썼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원 이전에 찍은 사진 몇 장은 일본인이 찍어서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복원공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물론 관련된 사진조차 제대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자료나 사진들은 실제 복원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해방이 되었고 1960년대인 우리 손으로 석굴암의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유네스코에서 석조 문화재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조차도 우왕좌왕하다 복구공사 취소 및 재설계를 하려고 했지만 당시 충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내부의 습기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중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씌웠던 돔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는 여름철이 되자 온도와 습도의 불균형을 발생시켜 석굴 벽면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수준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서울대 기계공학 교수가 투입이 되어 석굴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그 안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밀폐하여 에어컨으로 유지하게 된 석굴암은 참배객들이 석굴암 불상 주위에 10대 제사상과 11명 관음상으로 둘러싸인 방을 한 바퀴 돌면서 참배하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은 신자들을 위해서 불상 주변을 도는 방식의 참배가 허용되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문을 모두 열어놓고 에어컨은 틀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복원 시 세밀한 자료가 남아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연구하여 제대로 복원이 가능할 테지만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독립적 연구 없이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오늘날 한국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명승고족으로서 통일 신라시대 조형미술의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보 제24호인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 종교예술, 과학기술의 총체적인 실현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에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석굴암 속에 본존불의 위치와 크기, 벽면에 부조화된 불상들의 배치와 원형의 본방의 모양과 함께 천정을 이루는 동구조 등의 조화로운 배치를 살펴보면 이곳에는 치밀한 수리과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청계석의 위치나 본전 뒤의 광배의 위치, 채광에 이르기까지 수학적인 비례에 근거하여 참배자를 배려한 석굴암 조형에는 매우 놀라운 과학적 지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본전상의 구체적인 비례를 본다면 그 얼굴 너비는 2.2자, 가슴폭은 4.4자, 어깨폭은 6.6자, 양 무릎의 넓이는 8.8자로서 이것은 각각 1대 2대 3대 4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1.1자는 본전 불상 자체 총 높이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이 비율은 로마 신전의 건축가였던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서에 나오는 균제 비례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독창성은 고도의 축조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도명의 360개의 판석으로 교묘하게 구축된 천장은 꼭대기에 연화문을 새긴 원판을 덮개 돌라하여 청계로 삼고 있으며 그 무게는 무려 20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돔형 천장 구조라는 기본 틀에 쐐기돌이라고 하는 놀라운 무게의 균형 장치를 더하여 돔형 구조의 약점을 보강한 첨단 지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쐐기돌은 도명의 천장 밖으로 길게 나와 있어 그것이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윗돌이 아랫돌에게 전하는 힘을 상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석굴암 천장의 아랫돌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한 돌이 따로 아래로 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석굴암의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석상 표면의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한 과학적인 조치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절묘한 통풍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였는데
석굴암 주실은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밑에 벽석보다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석 사이에는 틈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공기가 유통되면서 석굴암을 환기시키고 있었음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순환 장치인 빛이 들어오는 창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밖의 석굴 외벽에는 두께가 10cm가 넘는 돌들이 무려 석자나 쌓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돌들은 얼기설기 얽혀서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함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갈층을 통해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석실 내부는 언제나 뽀송뽀송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석굴암의 본전불 대자 및 바닥에 암석 기초층을 관통하여 흐르도록 해서 바닥의 온도를 벽면의 온도보다 낮춤으로써 불상 표면의 결로를 사전에 방지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굴암을 지켜온 우리 조상들이 남긴 고대 과학의 비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석굴암은 본래 석불사라고 불렸으며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를 이룬 경덕왕식이 재상이었던 김대성과 이성룡이 창건해서 774년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조각 난이도가 높은 돌인 화강암과 청석류가 많아서 인도처럼 석굴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석굴암의 배치는 석가모니가 가장 많이 설 법한 인도 풍경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석가모니의 불이 그 가운데 있고 주변을 10대 제자와 8부 신중 등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석불사라고 불렸던 석굴암은 점차 그 존재감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정시안의 산중일기, 정선의 교남명습첩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석굴암이 관리되었고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조선시대에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점차 잊혀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565m의 산 중턱에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 말기의 전국적인 의병 활동으로 스님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절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굴암은 건축 기간이 오래 걸려서인지 내부 조각상들의 양식이 서로 다르고 불상의 명호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조각상이 오른손은 땅을 그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린 항마 촉지인의 모습은 본래 석가불만 취하는 수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일본인 학자들은 석가열애라고 판단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미타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신라 때의 불상은 항마 촉지인을 했음에도 아미타불인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창건자 김대성의 설화에서는 그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는데 만일 전생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아미타불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에는 미륵불이 과연 어느 나라에 강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미륵신앙이 유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상 주변의 10대 제자는 석가모니의 제자이므로 학계에서는 열의 9은 석가열의 불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석상 이마에 보석이 큰 게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빼돌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보석이 햇빛에 닿으면 그 빛이 멀리까지 비추게 되는 곳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불상이 바라보는 쪽에 문무대왕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그 방향이 일출 지점과 가깝기 때문에 동해의 아침 햇빛을 불상에 비추기 위함이라는 태양 숭배 사상에 이것을 연관시키려는 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불상에 채색도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석굴암은 갖가지 추측 가능하지만 오묘한 비책에 의해서 공기 맑은 대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신라 경덕 왕 때인 8세기 중엽에 착공이 되어 그 이후로도 무려 1200년 이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현대의 첨단 공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 석굴암의 비밀 공법이 모두 밝혀져서 위대한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명력을 얻었던 그 시절 그 원형 그대로 되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였을까요? 언덕 사이에 좁은 계곡 기슭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보호된 지역에 있는 하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영국 글래스톤베리와 그 주변의 신성한 풍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처럼 보이는 이곳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붉은 샘물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일명 피의 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쉬지 않고 흐르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을 마시고 위안과 평화 그리고 영감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에 의해 성지로 여겨지며 이어가려는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의 물은 아리마대 요셉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잔을 이곳에 묻었고 그 후 땅에서 기적적으로 샘솟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본질이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구로부터의 선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비하게도 끊임없이 수천 년간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은 무한한 생명력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물을 둘러싼 정원은 드루이드, 이교도, 그리고 기독교인 등이 수세기에 걸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웨일즈와 아일랜드 신화에서 영의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접촉점은 우물 덮개를 그 경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맞물려진 원은 물고기라는 뜻의 베지카 피시스로 알려진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우물 뚜껑 디자인에서 창이나 칼은 이 두 원을 이등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아사왕의 검이었던 엑스칼리버를 참조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인근 글래스톤베리 수도원에 묻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우물은 적어도 2000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필립 라츠는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부싯돌을 발견했으며 근처에서 철기 시대 도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것들도 최근 지층에서 발견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2009년 엑서터 대학교 지질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우물은 베너드 샌지의 깊은 대수층에 의해서 그 물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물은 하루에 11만 리터라는 매우 경이로운 양이 샘에서 솟아나게 되며 가뭄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화철 침전물은 용이된 산화 제1철이 표면에서 산화가 되어 침전되기 때문에 물에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치 온천처럼 물은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 우물에서 약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스프링으로 알려진 또 다른 샘은 같은 대수층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색이라는 점이 또한 재밌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신화에 따르면 이 우물은 아리마대 요셉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성배를 그 속에 숨겨두자 즉시 물이 붉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설과 함께 이곳의 우물은 성배의 존재를 둘러싼 수많은 추측과 풍요로움을 연결시킨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물의 붉은색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된 녹슨 철못을 상징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우물을 기록한 맘스베리의 윌리엄에 따르면 물은 때때로 붉게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의 물은 인간의 피와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물은 붉고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응고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곳의 물은 따뜻한데 우물의 지하수가 지표면의 온도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았으며 겨울에도 우물 근처의 장미는 피지만 멀리 있는 다른 식물과 꽃들은 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래스톤베리의 홀리톤 트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배 우물 정원에 핀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 나무에 대한 지역 전설에 따르면 앞서 잠시 언급한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지팡이를 우물 근처의 땅에 박았을 때 그 지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배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여겨지는 우물은 여러 창작물에 그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기한 여러 전설들과 함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병을 채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자머리 분수 형태의 이 우물은 글래스톤베리 외곽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걸어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며 순환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곳에 덕계를 설계하고 기증했는데 이것은 1919년 세계대전 이후에 기증된 것이고 그것은 고대 신성한 물고기의 상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오한 상징은 정원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존재의 이중성과 단일성에 대한 측면을 생각나게 하고 붉은 물은 정원에 따라 흐르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아리마드 요셉이 심어 나무로 자라났다고 하는 가시나무에서 유래하여 확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그루의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봄과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데 그것은 또한 서부 콘월의 대서양 연안에서 북해와 동쪽으로 가는 두 개의 강력한 지맥이 만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물과 정원은 1년 내내 열려 있으며 2001년에는 세계 평화의 정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곳에 가신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용 주차장 말고는 오직 자전거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처럼 덜 심각해 보이는 영상은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위한 영상들에 비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모두 다루고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고대 문명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뻔한 이야기들보다는 숨어있는 수수께끼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의문과 고대와 현대의 단절된 기록 속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처구니 없는 방향성에 대해 결국 인간은 또다시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문명의 멸망과 부흥이 앞으로도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 등 다양한 기대일까요? 그 어떤 이유이든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이야기의 주제는 수메르보다 그 역사가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리스의 바다 아래 가라앉은 도시 유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 지방에서 발생한 수메르 문명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기원전 55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에 수메르 지방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반면에 그리스 문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전 37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우연한 발견으로 약 500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여지는 침수된 잃어버린 도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밝혀진 가장 오래된 기원의 초기 단계 그리스 문명 흔적의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보다 그 시기가 다소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 완전한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한 유적들을 발견함에 따라 그러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메르보다 뒤늦은 문명이라고 확언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파블로 페트리라고 불려지는 5000년 이상 된 침몰한 그리스 도시는 해안선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그리스 남부의 바티카만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청동기 시대 것으로 보여지는 파블로 페트리 항구 유적은 1960년대에 재발견되었으며 아직도 물에 잠긴 건물이 15개 이상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틀란티스의 전설적인 이야기에 기초가 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원래 1904년 지질학자 폴 키온 네그리스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인 1960년대 사우샘프턴 대학교 해양학 연구소의 닉 플래닝에 의해 5000년 이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중 거주지의 유적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지역에 위치한 파블로페트리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이 고고학 유적지는 수중 13.12피트, 즉 약 4m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수중 도시입니다. 역사 애호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여러 신비한 수중 정착지 또는 마을, 도시의 대열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 이전에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침몰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 남부의 파블로페트리 유적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던 것일까요? 한편 플레밍이 유적지를 재발견한 후인 1968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고고학자 팀에 의해 재조사된 후에 2009년 존 핸더슨의 지시에 따라 노팅엄 대학은 그리스 문화관광부의 수중 고대 유물 감독자와 그리스 해양연구센터와 함께 파블로페티 마을을 연구하기 위한 5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파블로페트리 수중 고고학 프로젝트는 고고학을 바탕으로 수중 로봇 공학과 함께 최첨단 그래픽의 새로운 조합을 사용하여 해저를 조사하고 파도와 해류 및 관광과 같은 각종 노출과 오염, 그리고 파도로 인해 깨지기 쉬운 유적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그 고대 도시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프로젝트 덕분에 파블로페트리는 수중 음파 탐지기 매핑 기술을 사용하고 최첨단 해양 기술과 영화 산업 컴퓨터 그래픽의 융합으로 수중 고고학의 혁명을 일으킨 놀랍고도 사실적인 3D 디지털 재구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하고 고대 도시를 재구성하여 되살리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파블로페트리에서는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 또는 침식, 해수면 상승 또는 쓰나미로 인해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침몰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곳에서는 당시의 파블로페트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수천 개의 인공물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삶의 한 장면처럼 보여지는 파블로페트리 그곳에는 도로, 정원이 있는 2층 주택과 사원, 그리고 묘지, 수로와 수도관을 포함한 복잡한 물 관리 시스템이 매우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약 40m, 20m나 되는 크기의 광장이 있었고 대부분의 건물에는 무려 최대 12개의 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던 존 핸더슨 박사는 세계에는 오래된 가라앉은 곳이 종종 있지만 이곳처럼 계획된 도시로 관제할 수 있는 곳은 현재까지 없으며 그러한 이유가 이곳이 매우 독특한 이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래된 도시는 조사에 따르면 그곳의 부지가 무려 36,421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원전 5,000년 이전에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존재했던 그곳은 기원전 약 1100년경에 바다에 잠긴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비록 지금은 침몰했지만 도시의 배치는 여전히 분명하게 보이고 현재 적어도 15개의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도시의 배치가 너무나 분명해서 노팅엄의 고고학팀은 도시의 매우 정확한 3D 재구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역사가들은 그 고대 도시가 미노아와 미케네 문명의 상업 중심지라고 생각했으며 그곳의 부지 전체에는 점토 및 조각상들 그리고 일상 도구 및 기타 유물로 만든 대형 저장 용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 도시의 원래 이름과 고대 세계에서의 정확한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 문화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은 매우 드문 발견이며 그곳이 침수된 이후로 결코 다시 점령되지 않았었고 따라서 과거 일상의 한순간을
마치 얼려놓은 듯한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블로 페트리는 2016년 8월에 소형 선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표로 구분되었으며 2018년에는 그리스 해군 수로국이 선원에게 제공한 해상 차트에 포함된 최초의 그리스 해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침몰한 도시에서부터 해저에서 아직 탐험되지 않은 수백만 개의 난파선에 이르기까지 수중 발견만큼 역사 애호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해저와 해양은 가장 큰 박물관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저의 단 1% 미만이 조사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인류가 아직까지도 탐험의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해저에는 그 얼마나 많은 수수께끼가 남아서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처럼 오래된 유적들이 이미 당시에 그토록 계획된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시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문명은 시작되었을 것이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인류의 고대 기원의 진정한 기원은 과연 그 출발지가 어디서부터였던 것일까요? 거대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그곳에서 서기 4세기경에 수도사들의 수도실과 잘 보존된 성서 비문, 그리고 교회 3군데의 유적을 포함한 일련의 고대 기독교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래 밑에 숨겨진 진흙 벽돌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잃어버린 정착지는 발견되었을 때 그곳에는 벽에 그리스 문자가 적혀있는 고대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견은 1500년 전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의 모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고고학팀이 이집트 서부 사막에서 새로운 기독교 유적을 발견함에 따라 서기 5세기에 이 지역의 수도원 생활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이집트의 고대 유물부가 밝힌 것입니다. 이집트의 관광 및 유물 부서에서는 바하리아 오아시스의 카스르 알 아구즈에서 일하는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고고학 사절단에 의해 많은 고대의 진흙 벽돌과 현무암 석조 건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놀라운 이집트의 복합단지는 3개의 교회와 수도사들의 수도실이 있는 유적을 포함하는 현재까지 발견된 내용으로는 총 6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많은 건물에는 벽에 콥트어의 상징과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고대 유물 책임자인 오사마 탈라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콥트는 기원 후 1세기 로마 시대에 이집트의 기독교가 도입된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콥트 역사를 다루는 이집트 역사의 일부입니다. 한편 빅터 지카 선교부장은 19개의 구조물과 그 기반함에 새겨진 교회가 발견되었으며 성명에 따르면 교회의 벽은 종교적 비문과 그리스어로 된 성서 구절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지역의 수도원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견이 이집트의 이 지역에서 건물의 개발과 최초의 수도원 공동체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동양 고고학 연구소에 따르면 수도 카이로의 남서쪽 사막에 위치한 이 외딴 지역은 4세기에서 8세기에 점령되었으며 5에서 6세기에 이르러 그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수행된 예전의 발굴 작업에서는 수도원적인 맥락에서 와인의 생산 및 보존, 그리고 동물 사육을 포함한 사실도 포함되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5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조장도 남부의 장례식장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의 선교 책임자인 빅터 박사는 고대 기독교 단지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개의
암각실과 그 구조를 유지하는 교회, 그리고 벽에 종교적 글이 있는 2개의 바위가 새겨진 방, 그리고 교회 식당과 승려의 거주지와 여러 개의 방이 있었으며 그리스 기록이 담긴 많은 도자기 조각과 그리스 문자가 담긴 옷가지 등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벽에 새겨진 비문은 그리스 성서의 종교적 내용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의 수도원 생활의 본질을 반영함과 동시에 서기 5세기경에 수도사들이 그곳에 머물렀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발견된 여러 건물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일부는 기반함에 조각되었고 일부는 진흙벽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으로는 식사 공간과 오스트라카 조각 또는 그리스 문자가 새겨진 도자기 조각이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3세기에 사막에 갔고 그곳에 남아서 기도하고 일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은둔과 예배에 그들의 삶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도원의 시작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도원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이집트 사막의 위대한 교부들의 가르침과 저술 덕분에 복종 그리고 단순성 및 겸손이라는 콥트 종교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5세기 말에는 수백 개의 수도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개의 수도실과 동굴이 이집트 사막 전체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고대 이집트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다신교적 신념과 의식의 복잡한 체계였습니다. 그것은 세계에 존재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신들과 이집트인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도와 헌금과 같은 의식이 신에게 제공되어 그들의 호의를 얻었고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형식적인 종교 관습은 그들의 지위에 따라 신성한 힘을 소유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민족과 신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으며 우주의 질서인 마하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과 재물을 통해 신들을 지탱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배 권력은 종교의식과 사원 건설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으며 기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법을 통해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식적인 의식 및 제도와는 다르지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지위가 쇠퇴함에 따라 대중적인 종교 전통은 이집트 역사의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내세에 대한 이집트인의 믿음과 장례식의 중요성은 고인의 육체와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무덤, 제물을 제공함으로써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한 데서 분명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그곳의 선사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 3,5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세부 사항은 특정 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쇠퇴하면서 복잡한 관계가 바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다양한 시기에 태양신 라, 창조주신 아문, 어머니 여신 이시스를 포함한 특정 신들이 다른 신들보다 월등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 기독교가 서기 33년경에 전도자 마크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며 기독교 변론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둘 다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치며 그곳에서 글을 쓰고 가르치고 토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이시스에 대한 숭배는 약 5세기까지 사원에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집트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콥트입니다.
콥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집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한 콥트는 과거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매우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황제에 의해 그들이 이단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이집트 인구를 학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집트인들은 고문과 순교를 당했지만 이집트인들은 그들 아버지의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키릴리안의 관점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이집트 성도 중 한 사람은 참여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의 아랍 무슬림 정복이 639년에 일어나게 되었고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이집트 인구의 대다수가 9세기에서 14세기 중반까지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집트는 대부분 무슬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현재 이집트에서 여전히 두 번째로 큰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인구 조사 및 기타 대규모 전국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독교인은 이집트 인구의 약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 및 기타 기관에서는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10에서 15%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기독교의 오래된 유적은 그들의 초기 수도원 건물의 계획과 이집트 최초의 수도원의 형성에 대한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발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진정한 신은 누구였을까요?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예수님의 출생지에서 발견된 숨겨진 세례대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표시되었다고 믿는 놀라운 발견이 베들레헴의 웨스트뱅크 마을의 한 교회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기 330년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인과 성경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기 위한 예배 장소로 지어졌던 곳입니다. 그곳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독교 예배의 가장 오래된 장소이며 다른 기독교 교파의 세 곳의 수도원을 포함하는 더 큰 종교 단지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기독교 교회를 상징하는 등불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알려진 은색 별이 있습니다. 은색 별은 베들레헴의 교회에서 예수의 탄생지를 표시합니다. 이곳에서 복음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전문가들은 1500년 된 세례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비잔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중에 세례대로 동봉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전문가들이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의 역사와 발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 타임즈는 2013년에 유네스코가 그 교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전에 수년 동안 파손 상태에 빠졌었고 팔레스타인 당국은 2013년에서야 교회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복원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 천사의 비잔틴 모자이크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복원 작업 중에 숨겨진 고대 세례대가 발견되어서 프로젝트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수로 채워진 용기였으며 기독교 세례성사에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수로 채워진 용기는 일반적으로 침례대 또는 세례대라고 지칭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등의 기독교 교파에서 어린이
또는 어른의 세례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하는 세례수를 담아 보관해두는 저장 용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1.5m 높이의 받침대에 성수를 담는 그릇이 부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고대 용기에 대해 크리스찬 헤드라인은 기존의 팔각형 세례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더 큰 용기인 그릇에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발견된 세례대는 원형이며 돌로 만들어졌고 잎사귀 형태의 모티브로 장식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교회 복원을 감독하는 팔레스타인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인 지아드 알 반닥은 성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기의 발견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그는 그 용기의 발견이 교회와 역사적인 성서 도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 반닥은 데일리 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여기에 덮여 있고 여기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어떠한 교회에서든 역사책에서든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말입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그 용기는 서기 501년에서 6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이 로마인들의 후예인 비잔틴 제국의 일부였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용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돌의 연구에 따르면 서기 4세기에 세워진 교회 기둥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의 성소는 수세기 동안 여러 번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성소는 수세기 동안 많은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서기 6세기에 비잔틴에 대한 반란으로 심하게 훼손된 후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반란이 끝난 후 수행된 수리와 아마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복원 감독자인 알 반닥은 외국 및 지역의 연구자들이 그 용기를 연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 큰 그릇에 세례대가 숨겨져 있는지 아마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탄생의 장소를 표시하는 교회의 진화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례대의 발견은 더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것은 그토록 쉽게 발견하지 못할 장소에 놓여져 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